안녕하세요. 저는 내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30대 딸이 있는 50대 중반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면 바로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낳은 것입니다. 딸은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여기 사연을 듣고 있었는데 저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면 빠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지인분께서 중매혼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중매혼으로 만나게 된 것이 딸의 아빠, 남편입니다. 남편 역시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장남이었고 결혼을 할 여자가 없어 고민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순애 씨,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수 있겠죠? 아, 네,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해서요. 일단 저희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와 중매를 통해서 만나게 된 후에 저희는 6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큰 애정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 것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쩌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저희는 따로 집을 구하지 못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집살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녹록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셨을 때에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지만 결혼 2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너 밥 아직도 안 했어? 아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니? 아주 그냥 불쌍한 애 받아줬더니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진짜. 너 지금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따박따박 밥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요즘 통 몸이 좋지 않아서 자꾸만 잠도 쏟아지고 무겁기도 해서요. 지금 바로 밥 차릴게요. 아휴, 그러게. 밥을 작작 먹어야 살도 안 찌고 몸이 가볍지. 그렇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으면 몸이 무거우니까 잠만 오지 않겠어? 정말 내가 식충이를 내 자식 짝으로 엮었다니. 내 손을 잘라야지 아주 그냥. 시모는 항상 저에게 막말을 내뱉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이런 행패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더 불편해 했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외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모의 태도는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장남의 대를 이을 장손을 임신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뭐 먹고 싶은 건 있냐? 아, 아니요. 그냥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네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손 말이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우리 장손이 쑥쑥 크지. 아, 어머님.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나오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 내가 임신한 사람을 본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두 아들 임신했을 때를 아는데 넌 무조건 아들이야. 시모는 확인이 된 것도 아닌데도 임신한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입덧을 할 때도 배가 불러오는 모양을 봤을 때도
무조건 아들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몬은 어디선가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이 집을 살릴 사람이 아들밖에 없다고 들었다며 더욱 장손에 집착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내가 어디서 조용히 말을 듣고 왔는데 우리 집안이 일어서려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우리 승남이도 자식들 중에 아들만 있다고 하고. 어머님, 요즘은 아들, 딸 상관없이 잘 기르는 게 최고래요. 누가 그러지? 그런 건 다 딸만 낳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거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야. 막상 아들 낳으면 나처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출산만 잘 준비해라. 2000년대가 코앞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이야. 저도 참 놀라웠지만 시모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도 없고 두 아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믿을 건 장손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개월의 임신 기간이 지나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지 딸을 낳았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 얼른 나와보쇼. 뭐가 이쁘다고 나와보래? 허참, 아들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다 제가 딸 얘기를 해서 그런 거야. 정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머님, 저희 아이 한 번만 봐보세요. 너무 착하고 순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순한 아이 처음 봤다며 이야기했어요. 딸이 순해야지. 우러져 끼는 순간 니넨 여기서 쫓겨날 줄 알아. 에휴, 식중이 하나 더 늘었네. 임신 기간 동안 그나마 잘해주었던 시모는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예전의 도옥한 시모로 돌아왔어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시모는 제가 누워있기만 하면 그 꼴을 보지 못했고 저는 결국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모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했던 이유는 다시 돌아갈 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딸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몸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임신을 해도 계속해서 유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더 멀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차남이었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진이 결혼하는 색시 봤니? 너랑은 다르게 거기는 집안도 좋고 애가 싹싹하니 몸도 건강하더라. 네, 저도 봤어요, 어머님. 너 혹시나 네가 형님이라고 형님 대우 받을 생각일랑 하진 말아라. 알지? 너는 딸만 낳고 몇 년 동안 임신도 못했는데 어떻게 맏며느리라고 할 수나 있겠니? 에휴, 내가 그때 너를 받아주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러는 어머니 본인은 여자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누가 무식하게 아들, 딸 차별해요. 이제 지연이도 다 알아들어요. 한 번만 더 차별하면 지연이 데리고 나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쓸데없이 딸이나 낳아가지고. 예,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니? 애비도 방황하지 않고 우리 집안도 살렸을 거 아니야. 시모는 동선의 집안이 마음에 들었고 고아였던 저와는 다르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며 만족해했어요. 거기다가 시집을 오면서 따로 집도 구하고 왔다며 능력 없어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서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아이의 성별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우리 둘째가 아들을 임신했구나. 아유, 장하다, 장해. 역시 우리 복덩이가 이번에 들어왔던 거야. 아이고, 장해라. 몸은 힘들지 않고? 아유, 어머님. 다 어머님 기도 덕분이죠. 몸은 힘들지 않은데 아이가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아이고, 우리 귀한 장순이 배가 고프다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예, 너는 가서 고기도 굽고 전도 좀 해봐라. 아, 하는 김에 둘째 좋아하는 잡채도 좀 하고. 네? 지금요? 아니, 지금 재료도 없고 그냥 있는 걸로 먹게요. 아니, 지금 장순이 배가 고프다는데 재료가 없으면 당장 달려가서 사와야지. 아, 뭐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아니다, 아니다. 금방 밥 차려줄 테니까 먹고 좀 쉬고 있어. 집에 가면 또 밥 해야지 힘들잖니? 여기서 먹고, 아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거라. 시모는 장손을 임신했다는 말만 듣고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동서는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매일매일 집으로 와 밥을 먹기 시작했고, 동서가 힘들어 집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날에는 저에게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가 동서네로 가져다 달라고 호통했죠. 짜증나고 힘들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게 되면 딸 지연이에게 못되게 굴까 싶어 외출하는 김에 들렸어요. 음식을 싸고 가 동선의 집으로 간 날에는 동선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 형님. 어머, 이 많은 걸 형님 혼자 하신 거예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 장손이 태어나면 땅이며 예금이며 다 물려준다고 벌써부터 준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몰랐네. 형님은 뭐 받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 어머님은 민망하게 저한테만 그러시더라고요. 형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힘 좀 써보세요. 저흰 이제 장손만 잘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땅도 주신다지 돈도 주신다지 걱정될 게 없네요.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난 후에는 더욱 심한 차별이 시작되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와 조카의 차별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동서는 아들 손주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나 손주가 학교에 진학을 할 때가 되어서부터는 차별이 더욱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손. 우리 장손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지? 장손 학용품 사야 되니까 여기 용돈이니 잘 써라. 어머, 어머님, 100만 원이나 넣으셨어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형준아, 할머니께 고맙습니다 해야지. 할머니, 고마워. 근데 할머니, 나 장난감도 사주면 안 돼? 이번에 꼭 사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는 안 된대. 아니, 우리 장손이 갖고 싶다는데 왜 그걸 안 사줘? 할미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모는 없는 살림 속에서도 시조카가 가지고 싶다는 건 다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딸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간혹 우리 부부가 일을 하는 사이 필요한 학용품이 있어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도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모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저에게도 모자라 딸아이에게까지 차별을 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지연이도 중학교 입학하는데 돈 10,000원은커녕 챙겨주지도 않으시고 형준이한테는 100만 원이나 주셨어. 당신은 이거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지금 돈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엄마한테 돈이 어디 있어. 거기다가 형준이는 장손이니까 더 챙겨준 거고.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엄마가 돈 안 줬다고 이렇게 얘기해?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러잖아. 지연이는 온갖 심부름 다 시키면서 형준이는 와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거기다가 지연이가 급해서 준비물 살 돈 5,000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정신머리가 없느니, 이래서 여자애는 필요가 없다느니 막말해서 그런 거지. 아, 무슨 막말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어머니 성격 알잖아. 모르고 지금껏 버틴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아, 머리 아프게 좀 하지 마. 제발. 남편은 이런 저의 말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의 태도가 하루 이틀이냐며 갑자기 얘기하는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이대로 딸아이에게 불행을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해 모든 가족들의 반대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적게나마 돈을 벌어서 모은다면 딸과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차별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서도 부엌에 있는 건 저와 제 딸이었죠. 지연아, 그만하고 너도 가서 TV 보고 있어. 엄마가 다 해도 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어서 나가. 엄마, 나는 엄마랑 있는 게 편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가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엄마 얼른 하고 같이 쉬자. 예, 너네는 부엌에서 아니 무슨 말이 이렇게 많니? 명절 음식에 니네들 침 다 들어가겠다. 둘째야, 형준이 뭐 먹고 싶은 거 챙겨봐라. 네, 어머님. 어머, 형님. 아직 다 안 하셨어요? 제가 앉아서 도와드릴 걸 그랬나 보다. 그래, 조금 도와줘. 음식 양이 늘어나니까 혼자 하기가 힘드네. 도와주긴 무슨? 얘 혼자서도 잘하니까 그냥 둬라. 너는 저기 따뜻한 데 앉아서 형준이랑 음식 먹으면서 쉬고 있어. 할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쉴 틈 없이 재료 준비하고 일하는데. 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아주 그냥 지 엄마 빼닮아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아휴, 니네 때문에 제명에 살 수 있겠냐? 아유, 어머님, 참으세요.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 저랑 방에 가서 있어요. 그래, 둘째야. 이렇게 사근사근 해야지. 아주 딸은 엄마 닮는다더니 가면 갈수록 보기가 싫어. 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막말을 내뱉는 시모의 태도와 그 옆에서 여우같이 행동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생기진 않았을 걸 후회가 되기도 했죠. 그 집에선 저와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장손 타령은 점점 더 심해졌고 딸에게 하는 막말의 수위도 점점 높아졌어요. 야, 너는 여자가 된 게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할머니, 제가 무슨 성인도 아니고 거기다가 저 지금 공부해야 돼요. 참, 여자는 집안 청소부가 되는 거야. 공부 그거 다 쓸모없고 돈이나 벌거나 집안일이나 하면 되는 거지. 공부는 무슨? 시모는 우리 아이를 단순히 집안 파출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리지만 조금만 크면 돈도 벌면서 집안일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시모의 태도에 매번 항변을 하였지만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딸아이에게 하는 시모의 태도에 반박을 했지만 오히려 시모는 제가 그럴수록 딸을 더 괴롭혔고 딸이 자신에게 항변을 하면 시모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딸과 제가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걸 악랄하게 이용했던 것이죠. 넌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니? 아니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할 수 있어? 네? 아니, 지연이가 또 왜요? 아니 할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니? 애비는 크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 엄마 피를 받아서 그런지요? 우리 집 애가 아닌 것 같네. 아, 정말 듣기 싫어 죽겠네. 제발 그런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아니 없긴 왜 없어? 다들 앞에서 티만 안 내는 거지. 원래 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쁜 법이야. 핏줄이 왜 핏줄인데? 너는 아들도 안 낳아봤으니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니?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속을 뒤집어 놓았고 제 딸에게는 저를 비난하며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연애미야, 지연이 살 이대로 둘 거니? 지연이가 왜요? 지금 살이 너무 빠져서 오히려 쪄야 할 상황인데. 아니 이게 뭐가 날씬해? 맨날 밥만 축내니 이렇게 살이 찌지. 아, 할머니, 왜 또 그래? 너무 났나 진짜?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나가. 으이그, 네가 그러는 게 다 니네 엄마 탓이다. 어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말버릇 없는 애로 자랐을까? 할머니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넌 니애미 닮아서 아주 그냥 게을러 터졌구나. 밥을 작작 먹어야 몸도 가볍고 움직이게 되는 거야. 맨날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니 몸이 둔할 수밖에. 어머니야말로 살 좀 빼세요. 다 늙어서 관절도 안 좋으시면서 뭘 삼시세끼 다 챙겨 드세요? 몸 가벼워지게 하루에 한 끼만 잡수세요. 지연이 평균 체중도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에게 했던 막말을 그대로 딸에게 하는 꼴을 보니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마치 다른 집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저와 딸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작은 전세방이라도 알아보자며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뿡가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해 보여? 여보, 우리 여기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연이도 죽게 생겼어. 당신 뻔히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보는 거야? 아,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셔서 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못하시잖아. 심하게 못하시기는 공부하는 딸아이한테 집안 청소부가 되라니 돈이나 벌라니 이런 소리가 어떻게 심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아, 옛날 어른이니까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도 알잖아. 워낙 고지식한 거. 이젠 나도 못 참아. 당신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나는 지연이만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작은 전세방을 얻어서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간 저를 두고 시댁 식구들은 온갖 욕을 해왔지만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이 오히려 해방감이 들어 아주 살 것만 같았죠. 남편은 저희가 집을 나오자마자 저희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이후 잠시 동안 평화가 이어지는 듯 했었죠.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로 인해 딸은 심한 외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도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아니, 그래. 그럼 상태가 어떻다는 거니?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이 고비라고 해요. 오늘 깨어나야 그나마 나아진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사고는 어떻게 해서 났다고? 중앙선 침범으로 딸애가 탄 차를 가해자가 쳤던 모양이에요. 아휴, 그렇구나. 아유, 그럼 그쪽에서 보상금도 주고 보험금도 다 받겠네? 네? 네, 그렇겠지만. 아니, 근데 왜 지금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세요? 아니, 지연애미야, 들어봐라. 어차피 지연이는 가망이 없다고 하잖니? 그 돈 받아봤자 지금 당장 들어갈 돈도 없을 거고. 그러니 형준이 이번에 중고등학교부터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 근데 둘째 내가 자금이 부족한 모양이야. 그 보상금 우리 장손 유학 자금으로 보태자. 네? 아니,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생각을 해봐라. 그 돈 받아봤자 니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쓸데도 없잖니. 이제 와서 또 낳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쓰자는 거지. 저는 시모의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변의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있었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말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눈치였고 한 번쯤은 서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당신들 제정신이야? 제발 눈 떠달라고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우리 딸 생명 가지고 이따 이야기를 해?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제정신 있냐고? 어머머머, 얘가 단단히 미쳤네.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아니, 말하려면 제대로 얘기해야지. 니네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그나마 딸 자식은 가는 길에 집안 일으켜 보겠다며 돈이라도 남기고 가는 건데 그거 네 돈 아니다. 돈이라면 아주 눈이 뒤집히지? 내 딸 차별한 것도 모자라서 내 딸 보험금을 어디다 줘? 그래, 진짜 눈 뒤집히는 걸 한번 봐볼래?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여? 아유, 형님, 진정 좀 하세요. 진정 좀 하시고 어머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동서도 지금 어머님 이야기에 동의하는 거야? 아니, 어머님이 잘못된 말도 하신 것도 아닌데요, 뭘. 미쳤어, 다들? 당장 꺼져. 당장 니들 꺼지라고. 얘가 자식 잃으니 제정신이 아니네. 그 돈 쓸데없이 쓸 생각하지 말고 집안 살리는 데 써라. 알았니? 난 내 얘기했으니 이만 가마. 시모는 끝까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고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편과도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당신 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어머님 하신 이야기 못 들었어? 우리 지연이 보험금으로 장손 유학 보내겠다잖아. 여보, 지연이 솔직히 언제 정신 차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차피 가해자가 보상금 준다고 하잖아. 그 돈으로 일단 병원비 쓰면 되는 거고 보험금은 보태주면 되는 거지. 아, 왜 그렇게 삐뚤게만 생각하는 거야? 뭐? 당신 지연이 아빠 맞아?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막말로
지연이가 언제 정신 차릴 줄 알고 지금 돈을 묵혀두고 있어. 차라리 우리 집안 장손한테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당신 정말 어머님 아들 맞네. 모자가 쌍으로 미친 소리만 하고 있네 정말. 등신도 이런 상등신이 없겠다. 실망이고 당신 같은 남편 아니 아빠도 필요 없으니까 그만 끝내.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겨우 돈 때문에 이혼을 선언하는 거냐며 거부를 하였어요. 더 이상 저는 남편과 아니 그 집안과 연결이 되고 싶지 않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딸 지원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었죠. 남편은 결국 이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위자료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뭐? 위자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야? 당신 시댁에서 우리 무시하고 차별할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다니. 당신 따라서 분가하고 시댁에 안 가도 별말 안 한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당신 병원에서 일 잊어버렸어? 거기서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지연이 상태 괜찮은지 보는 사람 없었어. 근데 그 와중에 보험금은 받았는지 그것만 물어봤잖아. 우리를 뭘로 받길래 그런 소리를 했던 건데 그게 부당대우가 아니면 뭐가 부당대우야. 그 와중에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 궁금해 물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그게 부당대우라 할 수 있어? 난 이거 못 받아들여. 항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에 항소하여 상급 법원으로 가게 되었죠. 종종 시모나 동서가 병원에 왔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딸아이가 언제 떠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듯해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정성으로 딸아이를 위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상급 법원에서는 남편 측이 오히려 제가 시댁의 발길을 일방적으로 끊었으며 시댁 식구들을 무시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던 장면을 그 증거로 제출을 했던 것이죠. 저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에 대해서 입증할 또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위자료 부분에서는 불리하게 결정될 수도 있어요. 아쉽지만 판결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간들 정말 인간 같지도 않네요. 아니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이혼을 할 거였다면 충분히 증거 자료를 마련해 둘 걸 그랬나 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겁니다. 아무래도 부당 대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자료는 충분했으니 원판결이 뒤집어지지 않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끝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자 그동안 제가 보냈던 메시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이 때문에 원심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부당대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도 원심에서 바뀔 수는 있지만 크게 바뀌지 않기만을 바라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죠. 바로 중환자실에 있었던 딸이 깨어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법원에 나타난 딸아이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너 왜 여기 있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아쉬우신가 봐요. 아니, 할머니뿐만 아니라 작은 엄마도 똑같은 표정이시네요. 어머머머, 아니 언제 깨어났어? 아니 며칠 전까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제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억울한 우리 엄마 두고 제가 갈 수가 없어서요. 죽기 살기로 버텨서 깨어나게 되었네요. 이렇게 깨어난 덕분에 제가 우리 엄마가 당한 일들 다 진술하고 증거 자료도 건넸어요. 뭐? 뭘 건넸다는 거야? 당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너 다치더니? 어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할머니, 저한테 보낸 문자 기억 안 나세요? 저 대학 등록금 쓰지 말고 모아뒀다가 그쪽 장손 유학자금 대야 된다고 했던 거요. 거기다가 제가 싫다고 문자 보내니 지혜미 닮아서 버릇없다며 폭언 줄줄이 써서 또 보냈잖아요. 작은 엄마는 또 안 그러셨어요? 그거 제가 싹 다 모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부당대우야? 우리 집은 장손이 우선인데 어떻게 그게 부당대우냐고? 시모는 그동안 딸아이에게 대학은 포기하고 대학 등록금을 모아서 유학자금으로 보태라고 종용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에 취업이나 하라며 취업 일자리를 알아봤다고 전화도 했었었죠. 저는 시댁과의 교류를 계속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전화해 모진 말들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대단한 장손 하나 키워보려고 애지중지 키운 남의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다니요. 이번 일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니 당신한테도 위자료 청구했으니 그렇게 아세요. 아니 위자료라니? 내가 뭘 했다고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거야? 집을 나간 건 너고 이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넌데 잘못한 거 내가 아니고 너야. 끝까지 추잡하게 이러니 할 말이 없네요.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해줄 테니 누가 잘못한 건지 나오겠죠. 저는 딸아이의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그동안 심각한 시집살이 부당대우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급 법원에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선고했죠. 없는 집안에서 위자료를 4천만 원이나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결국 모든 시댁 식구들이 돈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유학을 보내야 한다며 노래를 불렀던 동선의 가족들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동서 아들은 유학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지인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얘기는 더욱 놀라웠죠. 어머머머, 너 그거 들었어? 아니 너희 전남편네 집안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 왜? 거기는 우리만 나가면 잘 살 것처럼 얘기하더니 무슨 일 있대? 그 둘째 내 아들 있지? 걔가 글쎄 크면서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거 수습하느라 없는 집안 돈들 싹 다 모아서 쓰고 있다면서 소문 쫙 났어. 지인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장손하면서 떠받들던 장손이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킬 거라면서 저희를 구박하고 핍박했던 이유였던 그 장손이 결국 그 집안을 더 망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을 알았는지 딸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속 시원하다며 크게 웃더라고요. 저희는 소소한 추억을 쌓으면서 서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다 하는 건 너무 구식인 거죠. 차별은 다시 자신에게 도구로 돌아온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자유의 몸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TV 뉴스에 나오는 일을 직접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바로 제 눈앞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걸 목격했는데요.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남편은 인테리어 모임에서 알게 되었어요.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지역 소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바로 거기 유일한 남자가 남편이었죠. 남편과 저는 나이대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해서 금방 가까워졌어요. 특히나 남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거기다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웠죠. 주변 사람들도 남편과 만난다는 걸 알고서는 너무나 부러워할 정도로 남편은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1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도 넉넉한 편이었지만 남편네 집도 넉넉한 편이었고 결혼은 정말 호화스럽게 치르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은 호탕한 성격이셨는데 뭐래도 니들 좋을 대로 하라며 말을 하시곤 했죠. 어머님, 이번 명절에 저 몇 시쯤 내려가면 좋을까요? 저번에 어머님 가고 싶으신 곳 있으시다고 해서 전날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 일이 언제쯤 끝날지 아직 정확하진 않아서요. 안 되면 당일 좀 일찍 출발할까요? 어머님 혹시 약속 있으시면 그 시간 피해서 갈게요. 아버님한테 연락도 드려봤는데 저희 알아서 편할 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에이 뭐 일찍 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너희 편할 때 쉬다가 오면 되지. 아니면 친정에 먼저 들렸다가 와. 우리야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그러고 끝내니까. 친정에 들러서 친척들도 보고 그러고 오면 좋지. 우리는 가족이라곤 나랑 남편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명절이라고 해서 뭐 크게 음식하고 그러지 않아. 알지? 그러니까 친정 먼저 들리고 와. 이때 아니면 언제 친척들 얼굴을 보겠어. 어머, 어머님, 정말 그래도 돼요? 아버님이랑 남편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 서운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저희 전날에 먼저 갈까요? 전날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잠잤다가 다음날에 친정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갈까요? 저희 친정에서도 그냥 저희 편할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이번에 어머님 가고 싶다고 했던 곳 같이 가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나나 네 시아버지나 사업하는 사람이라 시간도 여유롭고 거기는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우리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도 바쁘니 친정에도 잘 가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먼저 갔다 와. 우리는 명절 다음날에 얼굴이나 잠깐 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시부모는 너무나 쿨하게 명절에도 편하게 오라고 하셨죠. 전 처음에 정말 결혼을 제대로 잘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성격 좋은 남편에 거기다가 마음 넓으신 시부모까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생각이 깨진 건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막상 명절 당일이 됐는데 아침 새벽부터 시모는 전화를 해왔어요. 언제 오니? 너희 지금 안 오면 언제 오려고 그러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시댁에 빨리 와서 일을 해야지.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직 아들은 자니? 그러면 너라도 얼른 챙겨서 넘어와. 걔는 이따가 너 음식하고 나중에 데리러 가면 되잖니. 오늘 점심에 손님들 온다고 하니까 와서 음식 좀 하고 다 하면 그때 아들 데리러 가렴. 네? 어머님, 저번에 친정 먼저 가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친정에 와 있어요. 지금 챙겨서 간다고 해도
점심쯤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고 한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어제까지 남편도 별 얘기를 안 해서 저희는 여기 내려와서 하룻밤 잤어요. 이제 일어나 챙겨 출발할게요. 남편도 빨리 일어나라고 할게요. 뭐? 너는 애가 무슨 정신이니? 당연히 시댁부터 와야지. 친정을 먼저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당장 챙겨서 와. 어떻게 첫 명절을 이런 식으로 보내? 아무리 그래도 전날까지 확인을 해야지. 에휴. 그때는 점심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점심에 약속이 생겼는데 니들 없이 명절 보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당장 챙겨서 와. 갑자기 약속이 있는데 오지도 않는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연락을 했을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던 시모는 어디 가고 왜 안 오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죠. 남편을 부랴부랴 깨워서 시댁으로 향하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약속이 생기셨나 보지 뭐. 아휴, 그렇게 서운해해. 막상 가면 엄마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그냥 아침대도 올 것 같았던 애들이 안 오니까 당황해서 너한테 그렇게 전화하셨을 거야. 가보면 또 잘해주실걸? 안 그래도 나 결혼한다고 해서 주변에는 엄청 놀랐거든.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번에 며느리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 많아서 더 신경 쓰이셨나 봐. 아무리 그래도 아침에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오라고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네. 애초에 손님 오시니까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거면 내가 이렇게 서운하지도 않지. 아침에 전화 받자마자 어머님 엄청 소리 지르셨다니까.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부랴부랴 나온 거야. 엄마 아빠는 얼마나 황당하시겠어. 내가 장인 장모님께는 잘 말씀드릴게. 너무 걱정하지 마. 솔직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시댁 먼저 가는 게 먼저이긴 하잖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지. 가서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잘 막아줄 테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아마 당황해서 그랬을 거야. 명절 선물 잘 챙겼지? 가서 선물 먼저 안겨드리자. 부랴부랴 시댁에 갔더니 아까 그렇게 화를 내던 시모는 또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온화한 시모가 있었죠.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하시면서 본인이 손님들이 온다고 해서 너무 예민했었다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선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죠. 그날의 일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지나갔고 명절 내내 화기애애하게 잘 지냈어요. 그 후에는 시부모님이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셨는데 제 생일날에는 선물도 거하게 해주셨답니다. 은주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번 생일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줄게. 알았지? 원래 너희들끼리 보내라고 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까 좀 더 의미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가 선물을 좀 준비했어. 이건 은주가 좋아하는 브랜드 맞지? 거기서 목걸이랑 팔찌 좀 골라봤는데 어떠니? 마음에 드니? 어머, 어머님, 이거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남편이랑 백화점 갔다가 예뻐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은 이번에 차 바꾸는데 보태준다고 다른 건 선물로 못 산다고 못 박았거든요. 아유, 그렇지? 니들은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같이 아끼면서 살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사기는 좀 그렇긴 하잖니. 그래서 우리가 니들 차 바꾸는데 좀 보태주려고. 이거 큰 돈은 아닌데 니들 차 바꿀 때 보탰어. 영훈이한테 들어보니까 요새 차 엄청 보고 있다며. 그래서 나랑 아빠랑 같이 이렇게 보태주려고 준비했어.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조금이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돈까지 주세요? 어머, 어머님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안 받을게요. 어머님 아버님 애쓰게 일하시고 버신 돈인데 이거 제가 받을 순 없어요. 목걸이랑 팔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어머님, 그러시지 마시고 이거 그냥 두셨다가 필요하신 거 사시고 쓰세요. 차는 저희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야.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우리 영훈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애가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데리고 왔는데 어찌나 마음에 들던지.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해주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면 우리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은주야, 정말 생일 축하한다. 시부모님은 첫 생일 때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잔뜩 해주셨어요. 너무 가분한 선물이라 처음에는 극구 거절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꼭 받아주라며 말을 하셨죠. 남편은 집에 가는 내내 부모님이 너무 대단하시다면서 칭찬을 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고서 갑자기 시모가 선물의 행방을 물으셨어요. 얘야, 바쁘니? 아니,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영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신차 계약은 안 했다던데. 차 보고 있는 거니? 언제쯤 계약하려고? 신차로 구입하려면 그거 한 번에 다 차량 비용 내야 하는 거야? 영훈이는 그냥 처음에 계약금 내고 뭐 카드 할부나 이런 걸로 돌려도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거니? 다 완납하면서 구입하려고 하니? 아, 아직 신차 계약은 안 했어요. 영훈 씨나 저나 뭐 하나 사려고 하면 좀 오래 찾아보고 결정하는 편이어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돈이랑 같이 더해서 사면 그냥 완납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훈 씨는 카드하면 캐시백이나 이런저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줬던 돈이 있지? 그거 아직 쓴 거는 아니잖아. 아, 그게 우리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말이야. 줬다가 뺏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어서 급하게 자금을 막아야 할 게 있는데, 지금 그게 필요하네. 우리가 며칠만 있다가 다시 주면 안 되겠니? 네? 아,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는데 많이 급하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돈이시니까 돌려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차야 나중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처음에는 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는 바로 돌려드렸어요. 잠깐 빌려달라고 하셨던 어머님은 꼭 며칠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주겠다는 말은 하시진 않으셨죠. 어차피 저는 그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었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시작으로 점점 집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신혼집은 친정에서 마련을 해준 곳이었어요. 딸이 결혼할 때 꼭 집을 해주고 싶다는 부모님의 생각이 있었기에
저희는 그렇게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죠. 대신 시댁에서는 가구랑 가전을 다 넣어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생활비를 안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생활비 안 들어왔어. 확인 안 해봤어? 자기 자동이체 해둔 거 아니야? 너무 번거로우면 그냥 통장 하나에 다 모아서 관리를 하는 건 어때? 당신 요즘 바쁜데 생활비까지 계속 이체를 해야 하니까 너무 번거로워 보여서 그래. 아니면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저번에 사업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 혹시 당신 그래서 이체 못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급하게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이번 달은 미안한데, 생활비 넣지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다음에 다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엄마 아빠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아서 잘 해결하실 거니까. 다음 달부터 내가 잘 이체할 테니까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고. 이번 달 밀린 건 다음 달에 한 번에 내가 입금할게. 우리 당장 나갈 돈은 없잖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당신 괜찮겠어? 이번 달이랑 다음 달 생활비 합치면 거의 당신 월급 반은 넘을 텐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면 나한테 말해줘. 심각한 일이면 같이 해결을 해야지.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님 아버님한테 전화드렸더니 바쁘시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급하게 끊으시더라고. 저녁 시간대라서 좀 한가하실 줄 알았는데 어디 가셨는지 말소리도 많이 들리고. 뭐 자금 때문에 아마 지금 좀 바쁘실 거야. 금방 정리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한테 나중에 다 설명을 해줄게. 지금은 나도 정신이 없어서 설명해주기 좀 곤란하네.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 알았지?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저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부모와 남편 모두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니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통장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수상한 이체 내역이 있었죠. 알고 봤더니 저희 집에 들어온 가구나 가전들 대부분 렌터를 한 제품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선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는데 나중에 시부모님까지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죠. 아이고, 며느라. 우리가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 너무 염치가 없어서 말이야.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한순간에 폭삭 망할 때도 있어. 우리가 너희 결혼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자금난에 시달려서 당장 가구랑 가전은 해줄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결혼을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말이야. 급한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님, 그래도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속상하지는 않았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가전이나 가구, 솔직히 이렇게 안 해주셔도 저희는 상관없었어요. 부담만 더 커졌지. 어머님, 아버님도 힘드시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 저희가 그냥 낼게요.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염치 없이 결혼을 시킨 것 같아서 그랬어. 사돈께서 꼭 집을 해주시고 싶다고 하시니 우리도 부모된 마당에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없잖니. 그런데 딱 그때가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고 나중에 잘 풀리면 또 잘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다. 근데 자금난이 생각보다 오래 가네.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너무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친정아빠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기에 자금난을 겪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이해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 사업이 잘 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전 짠한 마음에 시댁에 더 자주 가서 챙겨드렸죠. 저녁도 사드리고 필요한 생필품도 다 사드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시댁에 가는 걸 너무 미안해하시고 고마워하던 시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태도가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번에 영주 아줌마 알지? 걔를 만났는데 엄청 맛있는 곳이 있다면서 소개를 해주는 거야.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거기 영주도 결혼해가지고 사이가 있거든. 사이가 저녁으로 사줬다는데 너무 부럽더라. 사진도 찍어가지고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좋아 보였어. 아유, 우리 형편에 그런 건 욕심내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아, 그래요?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좀 여유로우실 때 가시면 되죠. 영주 아주머니는 어머님 속상하시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속상하셨겠어요. 어머님, 저희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저번에 고기 남은 거 있던데 김치찌개나 뭐 이런 거 해서 먹을까요? 남편도 일 끝나면 여기로 바로 온다더라고요. 아버님은 지금 일하러 가셨어요? 언제 집에 오실까요? 뭐 아무거나 먹지 뭐. 우리 처지에 뭐 김치찌개가 가당키나 하겠니? 그냥 김치에 밥만 먹어도 감지덕지지. 영훈이 걔는 왜 여기까지 온다고 그래?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해. 굳이 여기까지 와서 같이 김치에 밥 먹을 필요가 있니? 네 시아버지도 그냥 밖에서 대충 라면 먹고 때우라고 할 테니까 너도 얼른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 어머님, 그럼 가시고 싶으신데 그냥 갈까요? 거기가 어딘데요? 영주 아주머니가 가셨다고 하면 여기서 좀 꽤 먼 곳에 있을 것 같은데 딸이 2시간 거리에 산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 가서 드신 것 같은데 지금 가면 너무 늦지 않아요? 아유, 그럴래? 거기 멀지 않아. 한 시간? 아들한테 그쪽으로 오라고 하면 되겠다. 내가 그래서 딱 예약을 해놨지. 너한테 말하면 바로 가자고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거기 예약하기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딱 오늘 자리가 있다고 하잖아. 오늘 우리 보고 가라고 이렇게 딱 나왔나 봐. 이미 예약을 했던 곳을 찾아가 보니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 속은 다들 모르는지 시부모며 남편까지 신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는구나 싶었죠. 지금 상황에서 이 비싼 밥이 넘어갈까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가 급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예, 큰일 났어. 아우, 지금 급하게 자금 막아야 할 게 있는데 혹시 목돈 좀 모아둔 거 있니? 영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아둔 거 없다면서 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급하게 이거 해결해야 하는데 어쩌니? 오늘 해결을 못하면 당장 집부터 감유한다고 하는데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어떻게 하니? 혹시 모아둔 돈 좀 있니? 네? 이렇게 갑자기요? 얼마나 필요하신 건데요? 저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영훈 씨도 없대요? 그래도 이번에 자기 적금 든 거 다 만기됐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없대요? 저 얼마 전에 가정가구 렌털 비용 다 일시불로 납입해서 당장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아유, 그러니? 그래도 큰 돈은 좀 그냥 가지고 있지 그랬어. 렌털한 거야 매달 잘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미 됐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일단 그 급한 대로 예물이나 이런 거 팔아서 보태주면 안 되겠니?
그때 생일 선물로 줬던 목걸이랑 팔찌도 아직 그대로 있지? 그걸 같이 더해가지고 팔면 꽤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염치 없지만 사돈께 부탁드리면 안 되나? 네? 그게 무슨... 어머님, 지금 저희 집에서는 지금 이 상황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말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 아빠한테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예물이나 이런 거 다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처분하시고 사용하실 때 사용하세요. 시부모님의 뻔뻔함에 저는 남편과도 자주 다퉜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해를 해달라고 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자기 부모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서운함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였죠. 엄마 아빠가 일부러 그러시겠어? 본인들도 답답하니까 부탁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한 번을 이해를 안 해줘? 당신도 뻔히 상황 알잖아.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부탁할 곳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처음에 목걸이며 이것저것 받을 때는 좋다고 봤더니만 이제는 힘드니까 외면하는 거야? 내가 외면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까지 언급하시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우리 집에 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난 이거 우리 집에 말할 생각도 없어. 근데 어머님은 이거 대수롭지 않게 부탁하자고 하시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근데 어떻게 당신은 어머님 편을 들 수가 있어? 이게 반대가 됐어도 그런 말 했을 거야? 반대고 자시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솔직히 엄마 아빠가 길거리에 앉으면 아들이라고 외면할 수 있겠어? 그럼 여기 와서 사셔야 하는 건데 당신도 불편하고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그냥 지금 도와드리는 게 낫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말하는 거지. 그리고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 어쨌든 난 받은 건 다 어머님한테 돌려드렸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앞으로는 내가 도와드릴 순 없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어. 알았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릴게.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어떻게든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도와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남편과 냉전이 계속되던 와중에 남편은 갑자기 시부모와 당일치기 여행을 간다더라고요. 얼마 동안 돈 달라고도 하지 않으셨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죠.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 온다던 남편은 새벽 3시가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 꾹 참던 말을 드디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당신 어디야? 오늘 온다면서 벌써 지금 3시인데? 언제 집에 오려고? 당신 지금 있는 곳 어디야? 내 차 타고 어디까지 갔길래 여태 집도 안 와? 옆에 어머님, 아버님 계시지? 지금 바로 집에 와. 그러면 내가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 근데 더 늦으면 나 더 이상 못 참아.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뭘 했길래 지금 이 시간에 전화야? 내가 알아서 들어가. 부모님이랑 여행 좀 다니다 보면 당일이 아니고 1박 2일도 될 수 있는 거지.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난리야? 엄마 아빠 옆에 계셔. 내가 무슨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그래? 에휴, 나 바람 안 났으니까 염려 말고 자고 있어. 일만 마무리하면 바로 들어갈 거니까. 아직 일이 마무리 안 돼서 그래. 일? 무슨 일? 당신이 이 저녁까지 할 일이 뭔데? 그냥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집으로 와. 집에 와서 얘기하자고. 나 당신 어디 갔는지 다 알고 있어. 그 차 내 차인 거 알지?
어플로 어디로 향하는지 다 나오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기회 줄 때 당장 집에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여행 중이라니까? 엄마 아빠랑 좀 여행하고 힐링한 다음에 갈 거야. 요즘 많이 힘들었잖아. 이제야 사업 좀 정리될 만한데 갑자기 왜 그래? 오늘만 잘 해결하면 사업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재촉하지 말고 그냥 자고 있어. 나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제발 믿어줘. 엄마라도 바꿔줄까? 내가 당신 밖에서 딴 여자 만날까봐 불안해한다고 생각해? 어처구니가 없네. 여보, 나 안 오면 이거 들고 파출소 가. 그래도 상관없지? 당신이 동의한 일이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전 남편의 물건을 들고 지구대로 바로 향했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바로 게임 칩이었어요. 처음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을 했을 땐 그냥 단순히 지인들이랑 놀다가 가지고 왔나 싶었어요. 게임 도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남편 행적을 쫓다 보니 남편은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남편 혼자가 아니라 시부모님이랑 같이 노름장을 드나들었던 거죠. 경찰에 이걸 들고 가 신고를 하면서 지금 남편이 노름장에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어요. 신고 후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남편과 시부모는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남편은 정말 뻔뻔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구나.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노름을 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설마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떻게 당신이고 당신 부모고 다 노름을 할 수가 있어? 난 진짜 설마 했어. 설마 거기에 다 있을 줄이야. 심지어 내가 틀린 거였으면 좋겠다.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이번에 진짜 대박 벌 수 있었는데. 누가 신고해가지고 다 놓쳤어. 당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내 돈 내가 날려먹겠다는데 왜 이게 불법인지 나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번에 벌었으면 빚 다 갚을 수 있었던 건데 진짜 어떻게 알고선 신고한 거지? 설마 이거 당신이 신고한 건 아니겠지? 당신이 신고한 거면 진짜 큰일 나. 그래, 내가 신고했다. 어쩔래? 내가 당신한테 말했지? 뭐하고 다니는지 나 다 알고 있다고. 갑자기 여행 간다고 했을 때부터 수상했어. 멍청하게 내 차 끌고 가니까 이게 다 들통나지. 네 차는 또 어디다 팔아먹었니? 노름자금 만드느라 다 팔아먹었지? 나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당신이고 당신 부모고 싹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두고 봐. 진짜 미쳤어? 이 대박 기회를 놓친 게 당신 때문이라고? 와,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것만 해결하고 집에 간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결국에는 사고를 쳤네. 당신이야말로 가만 안 둘 거니까 두고 봐. 전 친정의 모든 사실을 말했고 신혼집 짐을 싹 다 뺐어요. 나중에 구치소에서 돌아온 시부모와 남편은 집으로 바로 찾아왔는데 제가 없으니 친정에도 찾아왔죠. 싹싹 빌 줄 알았던 시부모와 남편은 저의 예상을 깨고 난리를 부렸어요. 너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가 공주 대접해뒀더니만 이따위로 대접해? 우리가 네 돈을 말아먹기랬어 뭐랬어? 금은보화 다 해줘봤자 필요도 없고 친정에서 해온 거라곤 고작 집 한 채뿐이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해왔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거야?
너 정말 제정신이니? 저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뭐 렌털에서 돈도 우리가 내고 있는 가구? 아니면 다시 가지고 간 예물?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해줬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면 경찰서는 왜 가고 노름은 왜 합니까? 저 이거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혼할 거고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이혼? 이혼 청구할 거면 우리가 해야지. 어디 감히 시부모랑 남편을 경찰에 신고를 해? 제정신인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얘기니? 이혼 청구 우리가 할 거니까 너나 기다려.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 쪽에 유책 사유가 있었으니 이혼이 가능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죠. 남편 측에서는 절대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전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재산 분할을 주장했고 자신이 저보다 훨씬 더 월급이 많았다면서 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위자료 받으니까 좋냐? 역시 법은 불공평해. 내가 이래서 법을 싫어한다니까. 아휴, 어쨌든 재산 분할은 해야 하니까 준비해. 근데 우리 소송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나도 이렇게 질질 끌고 싶지 않거든? 그냥 재산 분할은 서로 원만하게 끝내자. 내가 너보다 월급도 훨씬 많으니까 그만큼 재산 분할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알지? 내가 그래도 양보해서 조금만 받을 테니까 합의해서 마무리하자. 뭔 소리야. 네가 가지고 온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내가 더 받으면 받아야지. 네가 가지고 갈 게 뭐가 있니? 위자료도 부족해서 나한테 더 줄 생각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재산 분할 하나도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니? 너야말로 염치가 없네. 그래, 집은 너네 부모가 해준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구랑 가전은 다 내 거거든? 그건 돌려줘야지. 어차피 그거 밖으로 빼고 팔고 하다 보면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줘. 그거 값만 받을 테니까. 내가 진짜 많이 양보했어. 알지? 개소리 짓거리네 진짜. 야, 너 그 가구랑 가전 누가 돈 냈는지 잊었어? 와, 진짜 뻔뻔하고 철면피다 정말. 넌 안 되겠다.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해서 다 보상받을 거니까 너나 준비해. 뭐 가전, 가구? 어디 한번 가지고 가봐.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끝끝내 뻔뻔했어요. 결국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남편은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알아봤더니 시부모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모조리 끌어다가 노름을 했더라고요. 결국 집까지 날리게 되었고 겨우겨우 쓰러져가는 집을 구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저에게도 생겼다니 한동안 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는데요. 다행히 부모님이 곁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심리치료도 받게 해주셔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만뒀던 일도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앞으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신우와 시모 때문에 남편과 상당히 큰 갈등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해보려 해도 도저히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3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3년 전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청약에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댁 집안 식구들이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시모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편이 저를 툭툭 건들면서 시모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을 노려봤지만 그런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얘, 내 말 안 들리니? 너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히 넓고 좋은데 굳이 거길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입주할 때 내 딸도 그 시기에 맞춰서 결혼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대꾸도 안 할 정도로 기분이 상했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청약이 있어도 내 집 마련하기가 쉬운 것도 아닌데 정말 신중히 결정하고 청약을 지원한 건데 그걸 왜 아가씨한테 넘겨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 건데요?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셔도 제 대답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할걸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래서 지금 내가 부탁을 하는데도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야? 너희들은 젊었을 때부터 결혼해서 굳이 청약 필요 없어도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자본금이 있지만 내 딸 미연이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쪽 집안도 준비가 덜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네가 어느 정도 양보만 해준다면 미연이도 결혼하는데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가족이란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니? 가족이요? 저희가 언제부터 가족 타령했었죠?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입주금이 좀 모자라서 그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옆에서 자기 나중에 결혼할 때 필요한 자금이라면서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난리 친 적 있었죠?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둘이 맞벌이 하고 있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시간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도 그것조차 싫으셔서 저한테 등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희가 대출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렵게 부탁드린 건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이 사람한테도 다 들었었는데 아가씨가 빌려주지 말라는 말에 두 귀를 닫으셨으면서 제가 청약 당첨되니까 이건 또 욕심 나시나 봐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청약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네요. 어머,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왜 빌려주지 말라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랬던 거죠. 지금 서로 자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집 문제만 해결돼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안 되겠어요? 그 집은 너희들 직장에서 꽤 먼 곳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직장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근처로 이사한 건데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어? 미연이는 네가 청약 당첨된 위치에서
직장이 코앞이라 여건도 딱 좋은데 이번에 결혼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겠니? 중도금은 내가 중간에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분양권을 넘겨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그냥 지금 집에서 사는 게 100배, 1000배 좋을 것 같은데 내 말 듣고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안 되겠니? 더는 시댁 식구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아 입을 닫아 버렸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으려 하지 않자 얼굴을 붉히면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된 아파트를 본인들이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청약을 신청했던 지역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라 당첨이 될 확률도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저 같은 경우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물론 직장과는 좀 떨어진 곳에 당첨된 거지만 한 지역에 오래 살았었고 청약을 넣은 기간 또한 오래됐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저에게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은 유리한 조건에 속해 있었는지 간절하게 바랬던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 말로는 10억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됐다곤 하지만 어차피 처분할 생각 없이 그 집에서 아이들과 평생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안 좋은 분위기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한마디에 결국 부부싸움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까지 전부 다 꺼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아직 입주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야 돼? 그냥 말로만이라도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당신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5이 살기에도 적당한데 굳이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 우리 엄마 말처럼 결혼 선물로 줘도 되는 거잖아.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베풀면 그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쪽이 워낙 청약 과열 지역이고 위치도 좋아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중에 분양 금액이 상당할 거라는 말이 들려오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미연이랑 우리 엄마 마음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 자리에서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사람 불편하게 분위기 조성하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일단 그 자리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나중에 나랑 따로 대화하면 될걸.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상처받았잖아. 쓸데없이 청약은 왜 넣어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좋게 얘기할 거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겠어. 뭐?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그동안 힘들게 청약 넣고 이것저것 다 알아봐서 조사하고 당첨된 청약을 아가씨 결혼 선물로 주자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랑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쓸데없이 괜한 말 하지 마. 그렇게 거기 살고 싶으면 본인이 청약 넣었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럼 알아. 추첨을 통해 당첨됐을지도 모르지. 확실하게 싫다는 의사 밝혔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남편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아이들을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신우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었던 이유가 신우가 일하는 직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땅치 않아서 계속 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우 직장 근처에는 집값이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은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신우가 당첨된 저희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던 거죠. 시모도 신우가 결혼식을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누가 신우 결혼 선물로 청약이 당첨된 집을 넘겨주겠어요. 제가 살고 싶은 집인데 그걸 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싫다고 반대하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처럼 서로에 대한 감정을 좋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갈등이 지속되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주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저희 가정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청약을 신청했던 거고 남편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결정한 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게 될 줄 알았지 분노를 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냉기가 흐르는 관계 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시모가 부르셔서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리게 됐는데 거실에 앉아있던 신우가 저를 노려보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순간 들어오자마자 결국 저도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머, 가족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적인 언니 왔어요? 엄마, 저는 이제 그만 나가요. 올케 언니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아서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불만이 좀 있어도 윗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버릇없이 말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너도 참,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오늘 확실하게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얼굴 좀 보자고 한 거다. 너 청약 당첨된 집에 들어가서 살 거니? 들어가서 살고 싶으니까 청약 신청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과 그 집에 들어갈 거고 아가씨한테 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 그럼 오늘 너는 이 시간 이후로 내 며느리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얼굴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중간에서 괴로워하는 내 아들 얼굴 보는 것도 나 또한 힘드니까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봤자 뭐 하겠어?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며느리 나도 보고 싶지 않다.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바라는 거였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는 것도 진절이 나게 싫었거든요. 말이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럼 볼일 끝난 거죠? 저도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는 뭐 좋아서 때 되면 어머님 댁에 들리는 줄 알아요?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하고 참아왔는데 명절 때만 되면 온갖 잡일 저한테 다 시키고 힘들게 음식 만들고 있는데
자리 깔고 앉아서 가족이라고 도와주지도 않고 입에만 밀어넣고 있는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큰일이 있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신경 쓰고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닌가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을 때는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인연 끊자고 직접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발 부탁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 봐도 되는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서운해서 저러시는 건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인연을 끊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인연을 끊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더욱더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설득하고 좋게 풀어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결국 상처만 남을 텐데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이랑 등 돌리고 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 나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테고 결국 우리 둘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걸 바라는 건 당신 어머님이랑 아가씨 같은데? 그리고 당신도 나랑 헤어지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잖아. 청약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서로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가씨랑 어머님 편에만 서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지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지 알아?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원하면 여건되는 어머님이 어머님 짐 처분해서 해주시던가요. 그러고서 합가를 하시던 하세요. 저한테만 바라지 마시고 아가씨랑 결혼할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남자를 물색하던가. 나처럼 계획을 하고 준비하면 차후에 청약에 당첨될 수 있게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우리 그만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지금 상황에서 당신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너무 납득이 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만하고 싶은 생각뿐이야. 당신도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쳤어. 남편은 제가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려 하는 것보단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며 알아서 하라고 되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은 것도 아닌데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남편과 각방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말도 안 하고 살아오다 보니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게 되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이것저것도 안 되는 관계에 차라리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들을 재우고 늦은 저녁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남편한테 대화 좀 하자며 거실로 불렀습니다. 억지로 거실로 나온 남편은 이제는 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쳐다도 안 보고 있었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저번에 어머님 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졌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 더 안 좋은 결과만 가져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때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서로가 섣불리 먼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서로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지. 나는 당신이랑 좋아서 살고 있는 줄 알아?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랑 나도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아이들한테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하루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지.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도 더 이상 당신한테 미련 없고 감정도 없으니까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아이들도 클만큼 컸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각자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으니 이혼해도 큰 문제 없을 테고 당신은 청약 당첨된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면 되니까 훨씬 편하겠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나를 거실로 부른 거잖아.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좋겠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같이 살아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내일 바로 도장 찍으러 가지.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고, 최대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남편도 갈라서는 마당에 더는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약속된 날짜에 가정법정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최근까지 시간을 끌어오고 말았죠. 남편이 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하다가 자동화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에 급하게 수술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먼저 들으셨는지 시모가 오열을 하고 계셨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신우가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열을 하고 계셨던 시모가 저에게 다가와 제 뺨에 손을 올리면서 머리채를 잡더니 남편이 사고가 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으면 사고가 났겠어. 오늘 이혼하려고 약속이 잡혀 있었다며. 내 아들 생산직에서 일을 하는 거 몰라? 시간 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랑 이혼하려고 그 시간 빼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평생 죄인처럼 내 아들 책임지고 살아야 될 거다. 이혼? 너 입에서 한 번만 더 이혼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정도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니가 그냥 나한테 나중에 분양권 넘겨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고집만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게 왜 전부 제 탓이라는 거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시작한 게 누군데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아니에요? 제가 청약에 당첨돼서 아이들과 그이랑 행복하게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결혼 선물로 달라는 억지를 부렸잖아요. 어느 누가 선물로 아파트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능력이 안 되면 그거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눈만 높아서는 새 집은 가지고 싶었나 봐요. 아가씨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뭐야? 너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그랬어?
가족이면 서로 돕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는 거지. 이제 결혼해서 시작해보려는 내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행동한 게 잘했다는 거야? 네가 청약 신청만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내 딸이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았을 거다. 너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될 거야.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달려들었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준 덕분에 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험한 말이 계속해서 오고 갔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은 수술실에서 나왔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가 팔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시모와 신호가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롤링에 팔이 빨려 들어가면서 뼈가 전부 다 으스러져 수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고 회복을 한다 해도 평생 후유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지만 오른쪽 팔을 아예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추가적인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마취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앞이 캄캄할 정도로 남편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멀리에서 남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금 기력이 회복한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는 저를 병실 안으로 불렀어요. 시모와 신우는 제 얼굴 볼 필요 없다며 접근하길 꺼려 했지만 남편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며칠 만에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저에게 더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기 위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남편은 왼쪽 손으로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고 너무 놀란 저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쓸데없이 청약을 넣어서는 집안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잖아. 내 오른팔 어쩔 거야? 감각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도 않았어. 이혼? 내 몸이 이런데 내가 이혼해줄 것 같아? 평생 당신 등에 빨대 꽂고 살 테니까 당신은 쥐죽은 듯이 살아. 그리고 청약 당첨된 거 내 동생한테 분양권 넘겨줘. 알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당신을 못 살게 굴 거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롭게 만들 테니 각오해. 남편한테 뺨을 허용하게 된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제가 괜히 청약을 넣어서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쪽 팔을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재활 치료를 했었지만 노력을 해도 팔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자 의사는 평생 장애를 겪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게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이혼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온갖 시달림을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오고 있었죠. 남편의 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집에서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던 남편은 자신의 팔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런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술에 의존해 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행동들 또한 심각할 정도로 거칠어져서 안전을 위해 친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버티면서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입주날이 다가오자 시댁 식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내 동생한테 분양권 넘겨줘. 그리고 언제까지 아이들은 장모님 집에 놔둘 거야? 당장 애들 데려오지 못해? 당신이 그런 행동이 아이들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고. 내 팔에 대한 값으로 동생한테 주기로 한 거니까 더 이상 토 달지 말고 분양권 넘겨줘. 알겠어? 집이 완벽하게 넘어가면 그때 결혼식 바로 올리기로 했으니까 미연이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라.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 엄마도 미연이 결혼식 준비 도와주시고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몸이나 신경 써. 부동산에도 매물들이 꽤 나왔더구만. 벌써 분양가가 10억 넘게 잡혀 있던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내놨어요. 제가 청약 당첨된 집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갖 욕은 다 얻어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가씨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다른 집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 집은 원하시면 부동산에서 알아보세요. 매물 많이 나왔다면서요. 저희 집도 처분하려고 내놨으니까 제대로 된 절차 밟으셔서 금액 지불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집을 왜 부동산에 내놔? 앞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반항하는 거니?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맨날 술만 먹고 집안은 전부 다 던져 부수고 아이들한테 본이 되는 모습조차 안 보여주고 있는데 뭐하러 붙어 살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작업 부주의로 사고 난 걸 왜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어 있었던 건 확실한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며칠 전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남편과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집안의 가장이 무력을 앞세우면 되겠어요? 그동안 함께해왔던 정이 있으니까 불쌍해서 지금까지 버텨준 것뿐이네요. 이혼 소송 준비할 테니 불만 있으시면 똑같이 소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시모와 신우 또한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팔을 다쳤을 때 정말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옆에 잠시 머물러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재활치료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죠. 아이들 또한 아빠가 무섭다며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는데 더 이상의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혼을 결심했고 저는 이혼 소송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야 시모는 본인이 남편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미련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현재 아이들과 부모님 집 근처에 자리를 잡아 살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돼서 좋은 집에 입주하고 싶은 꿈이 무너졌지만 그 집에 억지로 들어가서 산다 해도 저에게 안 좋은 기억만 계속해서 떠오를 것 같아 처분할 생각을 할까 합니다. 저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중도금을 납부하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집에 대한 기여도를 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도와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은 온전히 제 몫이라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함께 벌어 모았던 돈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분하려 하자 부모님께서는 청약 당첨된 집을 너무 이르게 처분하는 걸 수도 있으니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네요. 지긋지긋했던 시댁 생활 청산했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